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뉴탐스러운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네, 역사는 최태성. 네, 또 이게 괜히 시작하니까 또 한번 해줘야죠. 네. 제 기회를 받으시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 근현대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한 권, 두 권, 뉴탐스런이 지금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근대가 이제 상권이었고 이제 근현대가 이제 하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달려가야죠,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전근대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근현대가요.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스토리만 쭉 깨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전근대는 사실 양이 많잖아요. 범위가 많잖아요. 근데 근현대는 그렇게 많은 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재밌는 얘기 듣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강의는 이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흥선대원군,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조선 후기 19세기 사회 파트 설명하면서 19세기는 정말 무너져 가고 있는 조선 후의 침몰을 지금 보고 있다. 19세기 초에 홍경래의 난, 19세기 중반에 임술 농민 봉기, 뭐 이런 어떤 그 밀란들이 지금, 농민 봉기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소수 가문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이 세도 정치가 전개되고 있었고, 또 이 경제로 볼 때는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곡이라는 삼정의 문란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조선호는 침몰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자, 이것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이다라는 겁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과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었을까요? 대내적인 측면과 대외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자, 대내적인 측면과 대외적인 측면. 먼저 대내적인 어떤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내적인 측면.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이 모습들을 지금 보여줄지. 이 대내적인 측면에서의 목표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대내적인 측면에서의 목표는 뭐였냐면 두 가지. 그 두 가지 목표는 바로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입니다. 왕권 강화라는 목표와 왕권의 강화라는 목표, 이것과 그 다음이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흥선대원군의 목표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수행했는지를 보자는 얘기죠. 우리는요. 자, 먼저 왕권 강화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 흥선대원군은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 그 소수 가문 있잖아요. 그 세도 정치의 소수 가문이 운영했던 이 소수 가문, 세도 정치, 어느 기관을 장악하면서 권력을 이어나갔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어느 곳을 장악하면서 비변사로 설명드렸죠. 임진왜란을 통하면서 권력이 거기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죠? 권력이 굉장히 비대해지는데 거기서 조선 후기에 쭉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절정의 권력을 구가했던 시기가 바로 이 세도 정치예요. 비변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도 가문들이 이 비변사를 통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어떤 이 모습들을 시정을 하려면 이 비변사를 어떻게든지 간에 약화시켜야 되겠죠.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그죠? 자,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켰다가 이후에는 아예 폐지합니다. 자, 그리고 이 권력을 어디로 나눠주냐면요, 분산시키는 거예요. 한 곳에 집중된 것을. 바로 다시 의정부는 지금 행정을 담당하겠죠. 그죠? 행정을 담당하고 플러스 그다음에 3군부로 권력을 나눕니다. 3군부로 권력을 나눕니다. 군사. 자, 이런 어떤 권력을 정치 개혁을 지금 단행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여러분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그래서 개혁군주에게는 이 법전이라는 게 따라갑니다. 세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계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뭔가 이 강력한 어떤 그 통치법 이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경국대전 시작한 것이고, 영종조 탕평정치 시작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한 법이 필요했겠죠. 속대전과 대전 통편이 나오게 된 배경이죠. 흥선대원군도 마찬가지예요. 예, 개혁이 필요했죠. 법전 뜯어 고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대전 회통과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선 전기 그 경국 대전과 조선 후기 속대전 있잖아요. 그 두 개의 그 법전이 이게 시기가 좀 이렇게 안 맞다 보니까 좀 이렇게 충돌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걸 다시 만나게 해가지고 통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대전회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전조례와 같은 방식으로 법률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대전회통과 육전조례 이렇게 법률을 정비했던 흥선대원군은요, 이제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고자 엄청난 건축 사업을 단행하죠. 자,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경복궁의 중건입니다. 경복궁의 중건. 자, 근데 이제 이 역사에는요,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원납전을 징수하고요. 원납전 징수. 이 원납전이라고 하는 건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원납전을 징수하고요. 그리고 당백전을 발행합니다. 당백전을 발행합니다. 원납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경복궁이 중건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한 번에 이게 딱 중건되면 좋은데 이게 계속 불이 나요. 화재가 나면서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멈춰야 되는데 또 하는 거죠. 당연히 이게 맨 처음에 좋았던 마음들도 다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납전도 강제로 할당하는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불려지기도 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당백전입니다. 이 당백전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지금 화폐 일당백 화폐 가치를 지금 100배가 올라가는 화폐를 지금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화폐 가치 이 당백전이 발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폐의 가치는 당연히 폭락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런 경복궁 중건은 기층 민중들에게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들의 어떤 삶을 지금 악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어쨌건 흥선대원군은 이 왕권 강화라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지금 가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까지 그 비변사 권력의 폐체와 이런 법전과 경복궁 중건이 중앙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중앙 권력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것들이 중앙과 관련된 거라면 지방을 한번 볼게요. 지방 권력. 중앙 권력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면 다음은 이제 지방에 뭐가 있을까요? 지방은 말이죠. 지방은 이 왕권을 위협하는 어떤 그 자신들만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모이고 있는 그곳이 어딘가요? 서원이죠, 서원. 이 서원을 정리합니다. 사획서원 47개만 남겨두고 다 정리하죠. 이거 엄청난 개혁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문제가 있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없앤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떠올리면서 한번 이걸 보시라는 얘기죠. 서원 정리.
정말 그 각 지방마다 각 지역마다 자신들의 어떤 그 이 권세가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 서원을 없앤다.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혁이거든요. 하지만 단행합니다. 단행합니다. 이 서원 정리 단행합니다. 특히 이제 서원이요, 그 기층 민들에게도 굉장히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해요. 뭐 서원에서 그 뭐 제사 지낸다고 했을 때 그 지역 그 마을의 그 수령 사또한테 요청하면요, 또 이렇게 다 걷어가지고 또 이 제사 비용을 또 마련하고 아주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은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 이제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만동묘까지도 지금 철폐합니다. 만동묘. 이 만동묘는 뭐냐면 여러분들, 왜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누가요? 명나라가. 그 명나라,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 황제를 모셔놓은 곳이에요. 이걸 아직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들 뭐 이게 뭐 지금도 여러분들 왜 6.25 전쟁 때 그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던 메가더가 지금 인천 거기 그쪽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이거 도와주었던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는 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쭉 온 거죠.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이거를 철폐한 겁니다. 어휴,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그 인천 상륙작전 그 메가더 장군에서 몇 년 전에 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뭐 철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떤 그 논란이 있을 때 얼마나 사회적인 파장이 컸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사람 사는 건 비슷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서원정리와 만동묘 철폐는요, 정말 이 양반 유생들한테 엄청난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폭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언젠가 이게 뻥 하고 터질 겁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앙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고 지방 권력을 장악하려고 지금 흥선대원군은 목표는 뭐였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지금 단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생 안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안정. 자, 민생 안정은 지금 삼정의 문란, 이거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자,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정, 군정, 환곡이죠? 고쳐야 되겠죠. 먼저 전정. 그 다음에 군정. 그 다음에 환곡.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입니다. 자, 이 전정의 문란. 이때쯤 되면요, 사회가 혼란하면 늘 힘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회가 혼란하니까 혼란한 틈을 타서 그거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찔러 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안 내는 방법으로 가는 그런 거. 그게 오히려 남는 거거든요. 그 얼마 집어주면 그만큼의 엄청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남는 장사거든요.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이야. 어차피 세금이야. 그 국가에 가는 건데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왕이면 내가 좀 받아가지고 내가 쓰면 되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면세지가 많아지겠죠? 자, 이러면서 흥선대원군 두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양전사업을 단행합니다. 양전사업. 토지조사사업이에요. 양전사업, 여러분 토지대장 양안이라 그랬죠. 양안. 양전사업을 통해 가지고 바로 면세지, 세금을 내지 않는 이 면세지를 지금 줄여나가는 거죠. 네,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정입니다. 군정은 지금 포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조선 후기 때 할 때 왜 균역법 1년에 한 필 내는 건데 이 균역법은 여러분 양반들은 면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때가 되면 이제 호포법을 시작합니다. 호포법. 호포제. 이 호포제는 뭐냐면요. 이 호포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담시키는 거예요. 네,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담시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예. 왜냐하면 양반들이 포를 안 내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밑에 있는 계층들과 나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포를 내지 않는 거거든요. 포를 내지 않는 건데 흥선대원군이 양반에게도 포를 내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그 이면에는 사실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는 했겠지만 속으로는 더 컸던 건 뭐냐면 내가 세금을 또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반발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나는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참 속보이고 참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못하고 명분을 들이대는 것이죠. 이제까지 반상의 구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상의 구별을 허물려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럴듯 하잖아요. 저는 국가를 위해 돈 안 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바로 옛법의 도리에 어긋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잖아요. 명분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의 이면에는요, 경제적인 실리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이야기하긴 좀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갖고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자신의 실리를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환곡. 환곡은 뭐냐면요. 이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의창, 상평창 이런 데서 이제 관리했던 비민구율제도예요. 춘대 추납제도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삼정문화에서 준조세. 나는 필요 없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을에 엄청나게 이자 뜯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 공무원들의 개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사창제입니다. 네. 이 사창제의 어떤 그 의미라고 한다면 바로 공무원의 개입을 막고 민간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사창제다라는 것이죠.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이 경복궁 준건할 때도 여러분들 저 건축물은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좋은 나무가 어디냐면 이 양반들의 묘지림 있죠? 그 묘지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나무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부글부글해요. 이 경복궁 중건에 있어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이 잠들고 있는 그 지역의 나무들이 다 베어가니까 부글부글해요. 게다가 서원정리 만동묘까지 철폐하네. 게다가 세금도 내라고 하네. 이거는 뭐 이 흥선대원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경복궁 중건 그리고 호포제 그리고 서원정리와 만동묘 철폐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양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 앞에 섰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최익현이라는 인물이에요. 최익현의 탄핵상소 올라오죠. 대원군 탄핵상소가 올라옵니다. 대원군 탄핵상소. 이제 왜냐면 이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이유는 뭐냐면 그의 아들 고종이 나이가 어려요. 예, 12살 나이가 어려요. 뭐 초등학생쯤 됐겠죠. 지금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대신 섭정을 하는 것이요. 약 한 10년간 합니다. 10년간. 10년 뒤에 이제 그 고종의 나이가 이제 20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시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는 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이죠. 최익현의 탄핵상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 쌓이면서 이제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 지배층, 주류 세력에 대해서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개혁은요, 쉽지 않고요. 그런 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광해군의 개혁, 대동법 시행, 그리고 중립 외교, 당시 지배층들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받았죠. 광해군은 폭군으로 역사의 기록이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 결국 최익현의 탄핵상소를 받으면서
결국 집권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시점에서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류에 이렇게 쭉 끌려가는 것은 조금은 비역사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점검, 과거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판단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한 시대를 이끌고 있는 여론 주도층이 있다고요. 그 여론 주도층의 그 여론에 내가 쓸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나를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 과거의 사실들을 외워가지고 시험 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바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나의 생각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건강하게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잡고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네. 자, 어쨌건 이 최익현의 탄핵상소를 통해서 결국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민씨 정권이 들어오는 것이죠. 고종이 정권을 잡는 거 아닌가요? 흥선대원군 물러났는데, 네. 고종이 이게 또 이 아내한테 이렇게 꼭 쥐어선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명성황후, 아내가 명성황후잖아요.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그 영민씨거든요. 이 민씨 세력들이 이제 또 포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씨들에 의해서 또 권력이 장악되는, 흥선대원군에서 이제 민씨들로 권력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흥선대원군의 내적인 어떤 그 개혁이었습니다. 하여튼 두 개의 목표였어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깥쪽, 이 외적인 어떤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외부적인 어떤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자, 이 당시에 지금 이 서세동점의 시대였거든요. 서세동점의 시대였거든요. 즉 서양 세력들이 동쪽으로 석 밀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얘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중국 문 열렸어요. 영국에 의해서, 아편 전쟁에 의해서 문 열렸어요. 일본요, 미국의 포함 외교에 의해서 문 열렸어요, 지금요. 심지어 여러분들 그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그 중국의 북경 베이징이 영국 프랑스군에 의해서 점령까지 당합니다. 이 양이 서양 세력들에 의해서 점령까지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기죠.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당시 그 지식인들이 어떨까? 거의 저는 거의 패닉 상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의 우방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만약에 미국이 지금 중국에 의해서 어떻게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했든지 뭐 지금 거의 뭐 종속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그 혈맹 관계 를 갖고 있었던 이 미국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시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이건 패닉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들, 그죠? 그 당시 지식인들이 아마 그런 느낌을 가졌겠죠. 중국, 그 대국, 그 수도가 점령이 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 말은 건 뭐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위기의식이 있다는 얘기죠. 흥선대원군도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때 나왔던 흥선대원군의 그 외교 노선이 뭐였냐면요, 바로 통상수교 거부였습니다. 통상수교 거부. 네, 이 통상수교 거부 노선을 취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통상수교 거부 노선을 취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통상수교 거부 노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시기별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통상수교 거부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1866년입니다. 자, 1866년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볼게요.
이 서세동점의 그 과정에서 특히 이 흥선대원군이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베이징이 지금 영국 프랑스군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라고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중재를 해요. 러시아가 중재를 하는데 그 중재의 대가로 뭘 가져가냐면 연해주를 가져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서양 열강이 우리나라의 국경선과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만강 쪽으로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청나라에 의해서 지금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국경을 점령했다는 그 서양 세력, 그 러시아와 우리가 지금 국경을 접한다? 오, 이거는 엄청난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흥선대원군도 EEJ2 중국이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그 외교술이지 않습니까? 그 EJ 전술을 좀 활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에 들어와 있는 이 프랑스를 끌어들여가 중국에 들어와 있는 프랑스를 끌어들여가지고 프랑스가 러시아를 좀 견제토록 프랑스와 러시아끼리 서로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시도를 해서 프랑스 선교사를 불러요. 너희들 청나라에 들어와 있는 프랑스 군함 좀 끌고 와서 러시아 견제 가능해? 뭐 가능하면 뭐 천주교? 너희 천주교 뭐 어떻게 좀 내가 좀 한번 좀 손 좀 봐줄 뒤 좀 봐줄 수 있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협상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 협상이 또 이 양반 유생들한테 알려지자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들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 양반 유생들이 불만이 지금 부글부글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흥선대원군도 지금 막 계속 누르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대외적인 측면에서 양반 유생들이 프랑스를 지금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자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또 따지는 거죠. 그때 흥선대원군이 선택한 건 뭐냐면 이걸 또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치 기술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내부의 어떤 그 불만 같은 것들은 이 외부의 어떤 무언가를 끌어들이면 무마가 될 수 있어요. 네.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그 노래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어떻게 하죠? 따지러 가야겠다. 원래 그 노래 그 전에 이 주인공하고 엄마하고 싸웠었어요. 엄마가 자꾸 학원을 막 보내는 거야. 학원 가기 싫은 거야. 난 엄마가 미워. 싫어. 그런데 이웃집 순이가 우리 엄마를 할매라 놀리자 그 믿고 싫었던 그 엄마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보호 본능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학원을 자꾸 보내려고 했던 엄마, 그 미웠던 엄마는 잊고 이제는 따지러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대외적 요건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는 단결이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외적인 어떤 갈등 구조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내적인 어떤 그 불만 이런 것들을 누르는, 무마시키는 그런 기술, 정치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흥선대원군이 지금 두 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지금 이 왕권 강화 민생 안정이라고 하는 찍어 누르는 거 지금 양반 유생들 부글부글해. 그런데 여기 이 외적인 측면도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네. 이거 눌러주는 거예요. 이거를 틀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알았어. 확실히 내가 너희들 얘기 들어줄게. 그러면서 이쪽 개혁 그냥 계속 쭉 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뭘 원해? 천주교 박해? 알아서 확실하게 내가 해줄게. 해서 대대적인 천주교 신자 박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병인 박해라는 거예요. 병인 박해. 이때 이제 이 프랑스 선교사들도 처형당해요. 프랑스 선교사들 처형당합니다. 이게 바로 병인 박해입니다. 병인 박해 일어나는 그 배경을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병인 박해가 일어난 지역은 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말이죠. 1866년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너럴 셔머너 사건. 평양에서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은 뭐냐면요. 미국 상선이에요. 예, 미국 상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통상을 요구하겠죠. 근데 이 당시에 그 평양을 그 지금 통치하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박규수였습니다. 박규수. 이 박규수가 평양 군민들과 함께 말이죠. 이 제너럴 셔먼호를 다 불태워버려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선원들도 다 불태워 죽었겠죠. 그죠? 왜냐면 맨 처음에 잘해주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좋은 사람들 참 착합니다. 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제너럴 셔먼 들어왔을 때 먹을 것도 주고 뭘 원해 해서 참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그렇게 배불리 먹여놨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밤에 말이죠. 예, 육지에 내려와가지고 그 민가를 덮치면서 약탈을 또 하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뭐 참 착한 참 좋은 사람들인데 이게 한번 탁 돌면 또 이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태워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태워가지고. 그죠?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먼 사건이에요. 이 사실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우선 지금 급한 게 뭐냐면 이 병인 박해가 이제 알려진 거야. 알려지면서 이 프랑스 지금 선교사가 죽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서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네, 그게 바로 병인 양요입니다. 그게 바로 병인 양요예요. 병인 양요가 벌어진 적은 바로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를 배울 텐데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활약했던 인물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병인 양요 때 활약했던 인물들이 누가 있냐면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네, 바로 한성근, 문수산성.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활약을 하고요. 그 다음이 양헌수가 정족산성에서 활약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이 어떤 그 거센 저항의 직면에서 프랑스가 물러나죠. 그러면서 이 프랑스가 뭐래요? 프랑스가 외규 장각을 약탈하죠. 네. 이게 바로 병인 양요의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들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병인 양요의 원인이 뭐다? 자, 이렇게 병인 박해에서부터 출발해서 병인 양요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이런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병인 양요 때 여러분들 이게 참 우리가 이게 물리쳤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걸 물리친 거 맞아? 고민이 될 정도로 너무 많은 피해를 봐요. 왜냐면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왜 그 영화 그 아바타 보시면 아바타를 보셨나요? 네, 보시면 그 엄청난 그 무기를 갖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 보셨죠? 뭐 그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의 이 배에서 이 포를 쏘는데 그 포가 정말 딱 고정해가지고요. 조준해서 그냥 빡빡 쏴대요. 파괴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포는요. 이게 어떤 포냐면 이렇게 뿅 쏘면요. 이게 소리가 뿅. 그 다음엔 뭐냐면 꽝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터지면서. 근데 그 소리가 아니라 뿅 하면 그 다음 소리는 꽝이 아니라 쿵이에요. 꽝이 아니라 쿵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포가 안 터져요. 포가 안 터져요. 우리나라 포는 어떤 거냐면 이게 철로 만든 그 포를 이렇게 던지잖아요. 던지는 거에서 그 나무로 만든 배가 있으면 그 배에 타결 가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침몰시키는 그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안 터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정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사정거리도 짧죠. 뭐 맞아봐야 또 이 군함 같은 건 이 철로 만들지 않습니까? 별로 큰 타격도 안 줘요. 근데 거쪽은 딱 조준하고 빡빡 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제 뭐 이겨내려면 인해 전술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땅에 싸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든 물리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인명피해가 많이 났던 싸움이 바로 이 병인양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병인양요 물리쳤어요. 네, 물리쳤습니다. 물리쳤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1868년도에 정말 이거는 천일 공노할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예, 바로 이 오페르트의 남현군묘 도굴 사건. 남현군묘 도굴 사건이 벌어져요. 이 오페르트의 남현군묘 도굴 사건은 뭐냐면요. 이건 이제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거는 충남 덕산 벌어지는데, 이 오페르트가 말이죠.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남현군이 누구냐면 흥선대원의 아버지예요. 그 흥선대원 아버지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흥선대원 앞에 딱 놓고 그거 갖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국주의의 모습들이 다 이랬습니다. 제국주의의 어떤 그 모습들이 이랬어요. 이 오페르트는 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독일인이에요. 독일인의 어떤 모습들. 영국은 여러분들 청나라 문 열 때 어떻게 했어요? 아편 팔아가지고 그 자신들의 그 흑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타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 삼아가지고 돈을 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통상을 요구한다? 정말 제국주의 민낯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긴 제국주의 그 노예무역하면서 말이죠. 그 아프리카의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 일을 시키고 동물원 같은 곳에서 이렇게 전시도 시키고, 글쎄요, 뭐 신사의 나라 영국이니 뭐 에티켓의 나라 프랑스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들이 다 전부는 아니란 얘기죠. 제국주의 어떤 그 모습 그 당시에는요,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네. 이제 이게 실패를 해요. 이게 결국 이제 물때도 있고, 이게 들어왔다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그 저항도 있고, 결국 이 사건 실패하지만 이 사실을 알은 조선 정부가 어땠겠습니까? 이건 이 인간들하고는 이게 상종을 못하겠구나, 이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구나, 이거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과정에서 1871년도에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이 바로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던 사건. 네. 그게 바로 신미양요가 되는 것이죠. 이 신미양요 역시 강화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활약했던 인물을 또 기억하셔야 되겠죠? 어제연. 네. 어제연이 이 광성보에서 또 활약을 했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그 희생을 냅니다. 여러분들 강화도에 한번 가시면요, 그 신미양요 그 광성보 이쪽에 가시면요, 그 무명용사의 무명용사의 어떤 무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이 없는, 얼마 만에 죽었으면은 그 이름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아놓은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화도는 참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근대의 강화도는 어떤 곳이었냐면, 전근대의 강화도는 뭐냐면 마지막 보루였죠. 마지막 보루. 즉 국난에 빠졌을 때 왕이 강화도로 옮겨서 끝까지 항전하는 어떤 그곳이 강화도였죠. 예를 들면 고려시대 때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그 무신 정권이 어디로 천도를 해요? 강화도로 천도해서 끝까지 항전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조선시대도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정묘호란 벌어졌을 때 조선 정부가 어디로 가요? 강화도로 가서 또 항전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렇게 강화도는요, 최후의 보루였어요. 왜냐하면 강화도로 넘어가는 그 육지에서 강화도로 넘어가는 그 강이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넓진 않아요. 좁은데 문제는 뭐냐면 물살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물살 소리가 막 들려요. 무서워요. 저 물살이 내가 들어가면 진짜 이거 뭐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겠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물살이 굉장히 빠르니까 쉽게 배들이 건너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화도는
전근대 파트만 해도 그런 어떤 그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현대로 들어오면요, 이 강화도는 어떤 곳이 되냐면 서세 동점, 이 서양 세력들이 동쪽으로 밀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서양 세력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관문이 돼요. 입구가 되는 것이죠. 전근대 파트는 최후의 보루였지만 이제는 침략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강화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병인양요도 지금 강화도, 프랑스 쳐들어가서 강화도, 신미양요도 이제 강화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강화도 쪽 들어오는 거 일본, 운요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강화도. 이렇게 침략의 관문으로서의 강화도가 또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이 말이죠. 이때 미국이 또 이 장수 깃발, 장수기를 또 가져가죠. 장수 깃발을 가져갑니다. 장수 깃발 그래 가져가가지고 이 신미양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미국 해병대의 첫 번째 전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 지금 우방 관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를 보면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과도 싸운 거예요. 네. 많은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켜는 냈지만 어쨌건 간에 그 외교라고 하는 거는요, 영원한 건 없다는 얘기죠. 이때는 적이었지만 지금은 친구가 돼 있잖아요. 그 친구가 또 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른다는 얘기죠. 어쨌건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힘을 갖는 것. 힘이 없으면 우리가 적도 될 수 있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건 어떤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 바로 이제 신미양요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 신미양요에서 여러분 또 기억할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승리한 이 신미양요를 통해 가지고 물리친 거예요. 물리친 거예요. 흥선대원군 정부가 물리치면서, 그리고 나서 전국 곳곳에 세운 비석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딱 세운 비석이 하나인데, 그 비석이 뭐냐? 그 비석이 바로 척화비라는 비석을 이때 쭉 세웁니다. 전국에. 신미양요 직후에 이 비석을 세우는 것이죠. 신미양요 직후에 이 비석을 지금 세우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척화비. 자, 한번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사진 나왔습니다. 양이 침번, 비전직화, 주화 매국이라. 양이 서양 세력들이 침범하였다. 그런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싸우지 않고 주화,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다 라고 하는 이 비석을 전국에다가 쫙 세우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강력한 통상수교 거부. 강력한 통상수교 거부의 의지를 지금 이 척화비를 통해서 지금 관철시키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부적으로는 당시 양반 유생들의 어떤 그 요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들어주면서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그 개혁을 단행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왕권 강화, 민생 안정, 내부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통상수교 거부, 외부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 정책들이 지금 단행되고 있더라. 여기 바로 흥선대원군의 정책 방향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흥선대원군의 어떤 이 내부적인 어떤 이런 개혁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어떤 양반 유생들의 어떤 그 기득권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그런 장점은 있지만 한계가 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어느 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정말 그 배 안에서 이 노젓는 걸로 모든 걸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노예들이 이제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노예는요, 정말 꽤 안 부리고요. 정말 열심히 노를 졌어요. 열심히. 평생을. 정말 성실히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되고 이제 그 배를 내립니다. 배를 내릴 때 이 사람은 이제 생각을 했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리고 육지를 딱 내려가지고 감회에 젖어서 그 배를 딱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털썩 주저앉죠. 왜였을까요? 그 배는 해적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산 걸까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좀 해적선에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흥선대원군이 나름대로 어떤 그 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개혁을 지금 단행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개혁의 방향이 어디냐는 얘기죠. 개혁의 방향이 근대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전제 군주 체제로 돌아가는 역사의 어떤 그 방향, 수레바퀴와는 조금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흥선대원군의 어떤 한계, 이런 한계를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번쯤은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 것인가? 열심히 사셔야 되겠죠. 근데 열심히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살되 어떤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현대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강의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살 좀 붙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